윤석열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의 괴문서로 혼동이라며 여당엔 정치 공작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폭성의 전조를 느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에서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되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선임병들의 폭언과 집단 따돌림에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일병의 어머니가 군을 믿은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정상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 전에도 하루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전체 신도수가 100명 남짓인 충남 아산의 한 교회에서 88명이 감염됐습니다. 서울 빌라 지하의 전세 보증금이 집계 이래 처음으로 평균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규제가 예고됐던 전세자금 대출은 논의가 돌연 중단됐습니다. 인천경찰서에 배치된 의경들이 현직 경찰관들에게서 폭언과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홍익대 미대의 한 교수가 제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수업 중에도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자신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연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경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듯합니다. 윤 후보는 언론에 보도된 고발장은 신빙성이 전혀 없는 괴문서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공작을 하려면 당당하게 하라고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은 불과 1시간 전 갑작스레 예고됐습니다. 윤 후보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근거 없는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좀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이른바 손준성 보냄 고발장에 대해선 출처도 작성자도 없다며 정상적인 자료와 절차 없는 문제 제기는 국민을 모독하고 사기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20년 전 김대엽 병풍 조작 사건 같은 허무맹랑한 일에 판단을 잘못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권을 향해선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며 책임질 각오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윤 후보는 언론에 공개된 고발장에 대해서도 도무지 검사가 작성했다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뭐하러 야당에다가 던져서 고발을 해달라고 하며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면 몰라도, 윤 후보는 제보자를 향해선 당당하게 나서서 문건 출처를 대라고 요구했고 수사기관도 신속하게 조사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이렇게 윤 후보가 직접 공세에 나선 건 여권과 언론이 계속해서 의혹을 확대하는 상황에 대검 감찰이나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강하게 정면 돌파하지 못하면 경선 기간 내내 의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고, 무엇보다 고발장의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의 해명이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하면서 의혹을 전혀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모교 방문 외에 별다른 일정 없이 특보단 회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여권 인사들에 의해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 공작을 막겠다며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식의 그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냐 하는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여당이 요구해온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 출석하겠다고 한 것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엔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캠프 측은 설명했습니다.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손준성 보냄 파일의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 역시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을 걸로 기대됐지만 45분 내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김 의원의 맹탕 회견을 보고 의혹이 증폭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 이런 자료를 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는. 윤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법조인 출신 11명으로 구성된 정치공작 진상규명특위를 캠프 내에 구성하고 자체 진상규명과 네거티브 대응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기자회견 내내 매우 흥분한 듯 보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반박하는 대목에선 과거 검사 시절 국회 출석 장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여당에선 이를 두고 국민을 윽박지르지 말고 조사에 응하라, 폭정의 전조가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의 선거 개입이란 국민적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매도했다고 성토했습니다. 드러난 정보를 괴문설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소리 지르고 국회에서 부르라며 정치 공세에 다름없는 억지 주장만 했습니다.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기보다 불성실하고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윽박지르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권력의 자리에 갔을 때 어떨지 걱정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오만과 독선에 빠져 손가락을 휘두르는 모습에서 폭정의 전조를 느꼈다며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메이저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천박하고 위태한 언론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대선 주자들도 화풀이 회견이었다, 뻔뻔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무한무치하고 이게 뭐 어떤 문건이든지 출처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과학 수사 본인이 모르지 않을 테고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윤호중 원내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을 계기로 검찰개혁 2단계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의혹 관련자 전원을 출당시키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이 고발 문서를 언론에 최초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어떤 발언이나 행동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제보를 했을까 하는 점이 사건의 본질 못지않은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제보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둘러싼 공방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공익신고자의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는 최근 대검 감찰부에 공익신고서와 휴대폰 등을 제출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법령상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관련 보도 닷새만입니다. 공익신고자가 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비밀보장과 신변보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이 없고 공익신고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에 공익신고 보호 신청을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권익위가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언론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자격 요건에 맞느냐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10조에는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거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공익신고 조사를 끝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공익신고를 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대검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이라는 데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언론에다가 제보하고 다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유의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사 전환 여부는 대검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강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 앞서 자세히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었는데 지금부터는 이번 의혹의 실체와 윤석열 후보의 회견 배경 관련해서 김정우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윤 후보 기자회견은 예정에는 없었던 거죠? 예, 그 회견 1시간 10분 전에 그 공지가 됐습니다. 예. 그 맹탕 회견으로 끝났다는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난 지 딱 6시간 만에 기자들에게 공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정이 없었던 정도가 아니고 갑작스럽게 결정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좀 캠프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예. 어제부터 후보가 이제 직접 나서야 수습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번 의혹에 윤 후보가 직접 연관이 됐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나서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윤석열 특유의 정면 돌파를 좀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원고도 없었고 기자들의 질문을 다 받으면서 이번 의혹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일종의 자신감을 지지자들에게 주려고 했던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하는 전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면으로 나서는 전법도 있을 수 있는데 정면으로 나서는 쪽으로 이제 선택했다 이런 얘기고.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논란이 됐던 고발장을 괴문서라고 표현했어요. 이 괴문서 이거는 뭐 전혀 근거가 없다 이런 뜻인데 예.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근거는 뭡니까 그럼? 일단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번에 의혹이 된 고발장이 두 개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하나는 지난해 4월 3일에 당직자에게 전달됐다는 그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 등이 피해자로 돼 있는 건이고 예. 그리고 4월 8일에 접수된 다른 하나는 그냥 최강욱 의원의 선거법 위반 관련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실제 고발로 연결되지 않는 첫 번째 4월 3일 그 접수건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한동훈이란 그 실명 보도가 나오기 전인데 이미 고발장에 이름이 명시가 됐고요. 그리고 4월 3일 당일 일어난 일들까지 고발장에 적혀있기 때문에 검찰이 절대 만들 수 없는 고발장이란 걸 근거로 괴문서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 사건 자체가 혐의 없음 결정을 해야 그 다음에 명예훼손 문제가 거론이 될 수 있는데 채널A 갖고 도대체 장사를 얼마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야당이 고발장을 내면은 그거 수사할 수 있습니까? 야당을 통해 갖고 고발을 시켜 갖고 뭘 어쩌자고 한다는 겁니까? 상식에 맞아야 뭐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이 전달자로 그 목록에 이름이 적혀 있는 손준성 검사 이 사람이 실제로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이게 지금 사건의 본질이고 이게 입증이 돼야지 윤석열 총장과 손준성 검사가 뭐 지시를 했던 묵인을 했던 이게 입증이 될 텐데 지금 그건 아직 전혀 드러난 사실은 없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예. 대검에서 검찰총장의 지위를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윤 후보는 정당한 일이나 본래 하는 일이면 총장뿐 아니라 대검 차장에게도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관 혼자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령 손 검사가 그런 문건을 만들었다고 해도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은 오늘 총장의 지시 없이는 안 움직이는 자리다. 그리고 손발이 하는 일을 몰랐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결국 막 로비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 문서를 과연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본질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제보자가 누구인가 이제 이 문제인데 도대체 이 제보자는 이미 공익신고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커지는 겁니까? 예, 특히 윤 후보가 오늘 이제 김웅 의원으로부터 파일을 처음 전달받은 한 당직자를 사실상 지목을 국민의힘 당직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당직자였고요. 예. 그 당직자를 지목을 했는데 저희가 뭐 어제도 해당 인사하고 여러 차례 통화로 하면서 제가 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보 사실을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첫 보도를 한 매체의 취재 기자와 여러 번 만난 사이라고 인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지난해 4월경에 김웅 의원과 접촉한 경위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공익신고 보도가 나온 직후엔 본인은 신고자가 아니다 이렇게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당직자는 또 과거에 몇 가지 큼직한 논란에 휘말린 전력이 있는데 윤 후보는 이런 전력을 염두에 두고 제보자의 신뢰도를 문제 삼은 걸로 보입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 예, 어찌됐든 윤석열 후보가 이
고발장 작성에 사주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어떤 실체적 규명보다는 정치적 공방으로 모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정우 기자. 충청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큰 차이로 진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고 경선에 전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차별화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선언의 장소도 의미심장합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광주를 찾아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그리고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습니다. 오는 12일 1차 슈퍼위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권의 텃밭에서 배수진을 치고 나온 겁니다. 이낙연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도덕적이지 않다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재명 후보 측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대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별다른 반응 없이 경선 투표를 독려하며 대세론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진행되는 1차 선거인단 투표는 일반 당원과 사전에 신청한 국민 64만 명이 참여합니다. 전체 선거인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호남 표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맥 빠진 경선으로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진 국민의힘에서도 모처럼 눈길을 끄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진보 논객에서 조국 사태를 계기로 진보 진영에 대한 비판적인 논객으로 변신한 진중권 전 교수가 경선 면접관으로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엄청나게 공격적이고 무차별적인 질문으로 면접에 임하겠다며 강도 높은 압박 면접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국민 시그널 면접에 면접관으로 섭외된 건 진중권 전 교수와 김준일 뉴스톱 대표, 박선영 동국대 교수입니다. 이틀에 걸쳐 후보당 20분씩 면접이 진행되는데 그간 야당 후보들을 매섭게 비판해온 진 전 교수의 입에 이목이 쏠립니다. 미래가 안 보여요. 이분 하는 것을 보면은 항상 과거지향적입니다. 캠프에서 자꾸 쓸데없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말들을 해서 당내 불화를 조장한다든지. 면접관직을 수락한 진 전 교수는 엄청나게 공격적, 무차별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당 선관위원인 김은혜 의원 역시 성역은 없다며 가감없이 물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7월 민주당은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김경률 회계사를 후보 면접관으로 위촉했다 취소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와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를 토론 패널로 제외하는 선리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진보가 묻고 보수가 답한다. 이런 개념으로 아주 확실한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지난 7일 진행된 공약 발표회는 토론 한 번 없는 맹탕 발표회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 선관위는 진보 패널들이 벌이는 압박 면접이 경선 흥행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산업부 1차관이 최근 직원들에게 각 대선 주자가 받아들일 공약을 발굴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논란입니다. 차기 정치권의 줄대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야당에선 경질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산업부 내부회의 직후 공유된 박진규 1차관의 메시지입니다. 대선 캠프가 완성된 후 의견을 내면 늦다며 정치인 입장에서 할만하네라고 받아줄 만한 것을 공약으로서 괜찮은 느낌이 들게 보완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부처의 고위공직자가 정권 교체기에 맞춰 줄대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며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야당은 박 차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누구를 닮은 것인지
대통령께서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박 차관은 청와대 통상비서관 등을 지내다 다주택 논란으로 물러난 뒤 지난해 11월 산업부 차관에 임명됐습니다. 산업부는 박 차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발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저희는 어제 이 시간에 한 해군 일병이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은 그대로 근무 중이고 사건의 전모도 안개 속입니다. 오늘 저희 취재진을 만난 정일병의 어머니는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도 군을 믿고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게 사무치게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좀 가분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일병은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아버지 간호를 위해 청원 휴가를 내고 어머니에게 때때로 책을 선물한 살가운 아들이었습니다.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너무 착하게 키우는 게 조금 후회가 많이 돼요. 정일병은 휴가에서 복귀한 지 얼마 후 전화를 통해 처음으로 폭언과 구타 사실을 알렸습니다. 밀치니까 얘가 벌떡 일어났나 봐요. 제가 죽었으면 좋겠을까? 대체 물어봤나 봐요. 너 같은 거 버리면 우리가 재밌겠다. 그렇게 했더라고. 김 씨는 부대에서 가해자들에게 바로 벌을 주고 아들을 보호할 걸로 믿었던 걸 사무치게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거를 되게 순진하게 믿었던 게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책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죠. 선임병들의 구타와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받던 정일병은 결국 지난 6월 18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군내 가혹행위에 대해 국방장관은 개선되고 있다고 했지만 훨씬 많은 노력을 해서 병역 문화가 많이 개선 중에 있고 또 전환되고 있다. 정일병 사망 후 석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구타와 괴롭힘에 가담한 선임병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정상 근무 중입니다. 정말 민가수사가 지금 시급하고 이런 사고가 있는 그 지휘관은 사실은 옷 벗어야 돼요.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예, 관련해서 요즘 탈영병을 다룬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 다녀온 남자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하죠. 군대 다녀온 지 좀 오래된 분들과 최근 전역한 분들의 생각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 드라마가 공감을 얻는 건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일 겁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안타까운 사건 역시 이 드라마의 연장선에서 그리 멀리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DP 신드롬입니다. 너는 그냥 왁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병! 탈영병을 잡는 군무이탈 체포조 DP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DP. 현실보다도 현실 같은 군생활 묘사로 남성들을 중심으로 딱 내 얘기라며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군대 내 가혹행위가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드라마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국방부 및 각 군에서는 폭행, 가혹행위 등 병영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병영 혁신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하지만 하루 만에 해군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알려졌죠. 그런데도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나와 드라마일 뿐이라고 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극화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병영 현실하고 좀 다른 상황일 것이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도 10년에서 15년 전 가장 문란한 부대들에서나 일어날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모았다고 했죠. 하지만 지난해 군대 내 폭행 또는 가혹행위 입건 건수는 1,010건. 전년보다도 13% 늘었습니다. DP는 2014년 선임병사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숨진 윤일병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7년이 지났어도 군대 폭력은 여전하다는 말입니다. 군필자들은 물론 여성들까지 드라마에 빠져드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그럼 군 내부에 실제로 저런 문제가 있나라고 하면서 이제 보는 것이고, 부조리와 폭력 같은 것은 다른 사회에서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도 열풍에 가세했습니다. 군 미필자인 이재명 지사는 야만의 역사라며 일갈했고, 방위 출신인 홍준표 의원은 모병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육군병장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은 군대 개혁을 약속했죠.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가혹행위부터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 성추행까지 군 당국은 부인하기 급급하기에 앞서 왜 군필자들이 그토록 공감하는지를 살펴야 하지 않을지. 군대 안 왔으면 탈영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코로나 하루 확진자는 일주일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었습니다. 우선은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서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10월 말 일상 회복으로 가느냐는 추석 연휴까지 확산세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달렸습니다. 먼저 정은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이 제조업체에선 일주일간 1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기숙사 생활하신 분들 외국인이 비율상으로는 많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 시작한 지 조금 되긴 됐는데 이분들은 안 됐던. 백신 1차 접종률이 60%를 넘었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한 사업장과 학교 등 접종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동량과 카드 사용량 등이 늘면서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확진자는 발병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추석 연휴 기간 비수도권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4주간이 소중한 일상 회복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느냐, 다시 물러서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합병원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간병인과 상주 보호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전산에 등록해야 출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교회에서 교인 88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전체 신도수가 100명 남짓인 교회였는데요. 이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에 따른 예배 가능 인원보다 초과해서 예배를 본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가 교회에서 확진자를 이송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 6일 교인 1명이 확진된 뒤 어제와 오늘 교인 87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 교회에서는 학생 20명이 다니는 대안학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교인 106명 가운데 80% 이상이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찾기 위해 신속 대응팀을 투입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평소 주말마다 천안과 아산에서 교인들이 몰려들었다며 불안해합니다. 꽉 차요. 저기 가시니까 하지 말라도 말 안 듣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야단 날 줄 알았어 나는. 거리두기 3단계인 아산 지역에서는 종교시설 수용 인원의 20%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5일 예배 당시 코로나가 확산한 것으로 보고 예배 인원 초과 등 방역수칙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20%만 가능한데 이 범위를 넘어서서 이렇게 예배를 봤다는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방역수칙 위반이 있었다라는. 충청남도는 5,500곳에 이르는 지역 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보셨듯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어서 환자를 치료할 인력과 병상 확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담 병원들이 잇따라 더는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줄어든 손실 보상금과 파견 인력 수당이 문제입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1호로 지정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매달 4억에서 5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수본이 지난달 과거 병상 가동 비율과 연계한 방식으로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을 바꾸면서 하루 16만 원이던 병상 단가가 3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7월분 손실보상금은 단 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영원이라는 소리에 직원들이 정말 다 진짜 멘붕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진짜 너무한다. 너무 알아주는 거 없다. 게다가 다음 달부터는 파견 인력 수당도 이미 줄어든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병원 측은 더는 버틸 수 없다며 경기도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서울 미소들 요양병원도 전담병원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정부가 조율에 나섰습니다. 가동률이 낮은 상태에서 이제 19년도 병상 단가가 산출되면서 그 서로 현실에 좀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금요일에 만나면서 좀 조율이.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와도 간호인력 배치 기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TV조선 홍병준입니다. 홍익대 미대의 한 교수가 제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수업 중에도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 4년 동안 벌어진 일이라면서 학교를 상대로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는데요. 당사자는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서울 홍익대 미대생과 여성단체의 공동 기자회견. 미술대학 소속 A 교수가 2018년부터 제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며 공론화에 나선 겁니다. 권력형 성폭력, 인권 침해 자행하는 A 교수를 파면하라. 이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10여 명에 이릅니다. 자신의 성 경험담을 늘어놓거나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성적으로 조롱하였습니다. 공동행동 측은 A 교수가 제자에게 성관계 날짜를 잡자고 말하며 스마트폰 달력 앱을 열었다는 피해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술계 안에서 성공하고 기회를 얻으려면 영향력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홍익대 측에 A 교수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울대는 만취한 여성을 자택에서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대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의경들에게 폭언을 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체 의경 100여 명 대부분이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경찰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 중부경찰서입니다. 지난 6일 이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이던 의경 A씨가 경찰관들의 폭언과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며 인천경찰청 감찰계와 의무경찰계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다리를 이제 뭐 발로 찬다거나 머리채를 잡고 이제 당긴다던가 친화서 하는 장난이라는 명목하에 좀 욕설도 많이 좀. 동료 의경 10여 명도 소속 경찰관 9명이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의경은 호흡곤란 등 증상에도 병원 치료도 제때 못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소대장 등에게 상담을 받았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경들은 또 경찰관들이 당직 시간에 술을 마시고 100여 명에 달하는 의경들에게 수시로 잔심부름을 시켰다고 폭로했습니다. 진상조사에 착수한 인천경찰청은 민원을 제기한 의경 1명은 다른 경찰서로 이동 조치했지만 나머지 의경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들과 분리하지 않아 2차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국내 15개 기업이 탄소 배출이 없는 무공해 에너지 수소 경제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업종은 다르지만 수소 사회 선점이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서 손잡은 것이기도 한데요. 3천조 원에 달하는 수소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재계를 대표하는 기업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 둘, 셋!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기업 협의체가 결성된 겁니다. SK는 18조 원 넘게 투자해 연간 28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겠다고 밝혔고 포스코는 2025년까지 수소 경제를 통해 매출 3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모든 버스와 트럭을 수소차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potential of hydrogen energy. So, over the past 20 years, we have devoted significant resources and talents to develop hydrogen-based technologies. 전 세계 수소 경제 시장은 2050년 2,900조 원이 넘어설 전망입니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이미 수소 연료 사업에 뛰어들어 수소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용이하고 일반적인 연료전지보다 효율이 20% 정도 효율이 더 높은.
높은 수소 단가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현 상황의 기술 수준으로는 친환경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산업화하기도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가 않거든요. 친환경을 위한 탄소 중립 대안으로 등장한 수소.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의 빌라 지하층 전셋값이 평균 1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용 60제곱미터 25평형 빌라 반지하 전셋값이 4억 원인 곳도 있습니다. 다른 곳이 다 오르는데 지하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서민들의 삶이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되죠.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주인공 가족들이 생활하는 빌라 반지하. 햇빛도 잘 안 들어와 어둡고 눅눅하지만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이곳을 떠나질 못합니다. 하지만 이젠 저렴한 임대료가 아닙니다. 올해 거래된 서울의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지하층 평균 전셋값은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에서는 1억 원으로 지하 전셋방도 구하기 어려운 셈입니다.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어요. 사람들이 전세가가 다른 데가 올라왔으니까 이사를 못 가니까 매물이 안 나오죠. 영화 기생충의 촬영지였던 서울 부암동에서는 지난해 건축된 빌라 반지하층 집이 4억 원의 전세가 나갔습니다. 올해 거래된 서울 시내 지하층 중에서 가장 높은 보증금입니다. 주변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하층 전셋값까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상의 그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반지하의 전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 않나. 주택시장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급기야는 지하 전셋값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가파른 전셋값 상승세가 빌라 지하층으로도 번지는 상황이다 보니 정부의 전방위 가계대출 조이기에도 불구하고 대출 급증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푼 두 푼 월급 아껴서 폭등하는 전셋값을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그렇겠죠. 전세자금 대출까지 억제할 거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당황한 정부가 일단 이 논의만큼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조일 때 조이더라도 숨은 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죠.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 2천억 원. 7월보다 줄었지만 6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7월에 차주별 DSR을 적용하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증가세는 꺾이지 않은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 9천억 원이나 늘었는데 절반 정도가 전세자금 대출이었습니다. 집값이 늘어난 만큼 전세 가격도 커지게 되는데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는 없으니까 전세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자 정부는 결국 개인들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이럴 경우 가을 이사철에 대출을 끼고 전세를 얻어야 하는 실수요자들에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제한이 생기는 거는 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발 여론 탓에 금융당국은 관련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윗선 지시로 검토를 잠정 중단했고 추석 이후 관련 발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고강도 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서민들의 대출 절벽은 이번 가을에 더욱 높아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아파트 청약 제도는 2030 세대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지 않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서 불리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서 청약 제도를 또 손질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넣기 위해 부모님 집에서 나와 혼자 살고 있는 30대 A씨. 무주택 세대주 자격은 갖췄지만 가점이 낮아 당첨 확률은 희박합니다. 기회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고 이제 매매 시장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결혼을 계획하기 전에 주거의 안정이 먼저 되어야.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을 위해 특공, 즉 특별 공급 제도가 있지만 미혼 1인 가구나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청약 사각지대를 둘러싼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11월부터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특공 물량 중 30%를 추첨으로 선발하고 1인 가구에게도 청약 기회를 줍니다. 소득 요건도 보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특공에서 30대 당첨 비중이 60% 이상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는데 2030 세대의 패닉 바잉이 계속되자 뒤늦게 손질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공급량 변화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한계가 뚜렷하고 효과가 미미하면 영끌이나 패닉 바잉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청약 사각지대는 사라지겠지만 수요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공급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잦은 제도 변경 탓에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누더기 청약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SNS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경운기를 타고 갯벌 위를 질주하는 영상이 큰 인기입니다. 지난해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로 한국을 널리 알린 한국관광공사가 만든 영상인데요. 이 영상의 제작자를 임서인 기자가 만났습니다. 30여 대의 경운기들이 엎치락뒤치락 거칠게 갯벌 위를 내달립니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패러디했는데 서산 매드맥스라고 불리며 공개 6일 만에 150만 조회수를 넘기며 큰 인기몰이 중입니다. 영상 첫 부분에 나오는 남자를 제외한 경운기 운전자들은 모두 고령의 현지 주민들입니다. 갯벌이라는 게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7월에 정해놨는데 비가 와서 연기를 했는데 더 이상 연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경주편은 지역 출신 래퍼와 강강술래가 만나고 부산과 통영은 잔잔한 배경 뒤로 R&B 감성의 뱃노래가 흐릅니다. 도시가 기억되길 바라는 음악이었거든요. 그 도시에 저희가 광고 찍을 콘티를 그 힙합퍼들한테 보여주고 그거로 작곡을 시켰어요. 작사하시고. 전국 10개 도시를 배경으로 한 영상에는 각 지역의 명소, 골목, 생활, 그리고 사람이 담겼습니다. 정감 있는 시골 마을을 그려낸 순천편에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나가다가 한 분은 갑자기 불려와가지고 그 찍으신 분도 있고요. 그 진돗개도 거기 진돗개고. 지역별 매력을 한껏 살린 영상은 8편으로 제작됐습니다. 영상 속 음원들은 오는 17일 글로벌 음원 플랫폼에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순식간에 남자와 여자를 오가는 미스터 트롯에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니 한사의 물을 맞아? 북한 무용수들이 요술춤을 춥니다. 전광석화처럼 옷을 갈아입는 제주의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얼굴이 바뀌는 중국의 전통 기예, 역시 마술 같죠. 가면을 겹겹이 쓴 뒤에 연결된 실을 번개같이 잡아당겨 벗는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안면을 바꾸고 한 입으로 두 노래 부르는 자들을 시성두보가 나무랍니다. 손 뒤집으면 구려밀고 손 덮으면 비 내리니 경박한 자들을 어찌 헤아릴까. 그래서 정체를 밝히라고 다그치는 고대 가요를 떠올리게 됩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어버리겠다. 쌓아놓으셨다 그러는데 제가 웬 벼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한다면 상당히 탄탄하고. 두 말이 한 입에서 나온 것 맞습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하루 만에 말을 바꾸는 솜씨가 전광석화 같습니다. 내년 나라빚이 1,000조 원을 돌파합니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태어난 아기가 고3이 되면 1억 원씩 빚을 떠안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여당 의원이 다그치자 국가 채무는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과거 어느 누구를 소환할 필요도 없이 과연 경제부총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그가 1,000일 넘게 국가경제사령탑에 머무는 동안 예산이 문재인 정부 출범 때보다 50%나 폭증했습니다.
추경 합쳐서 예산을 10번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를 285조 원이나 불려놓았습니다. 2년 연속 100조 원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도 내년에 600조 원대의 슈퍼 예산을 짰습니다. 곳간을 지키기는커녕 퍼주기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다가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재정 운용 계획에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2023년부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펑펑 쓸 테니 다음 정부가 알아서 하세요라는 거죠. 그는 여당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포퓰리즘성 정책을 쏟아내면 잠깐 반대하는 신용만 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끌려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사표 소동 역시 번번이 쇼였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왔고 홍백기, 홍두삼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 대신 최장수 경제부총리 기록 보유자가 됐는지도 모르죠.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원하고 국민 역시 국가와 함께합니다. 국민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가 창고를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해놓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경제부총리를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듯합니다. 9월 8일 앵커의 시선은 최장수 부총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비가 남기고 간 습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200m의 앞도 보기 힘들겠는데요. 내일 출근길 운전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안개가 걷히고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볕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이 19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나 되겠고요. 남부 지역에서도 대구의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8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